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개론 중간고사 두 번째에 대한 리뷰랑 그다음에 우리 수업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업 계획 관련해서는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로 올라갈 거예요. 우선 우리 수업이 15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15주까지 내용이 올라가야 돼요. 왜 이러지? 15주까지 사이버 캠퍼스에 수업 내용이 올라가야 되고 지금 11주까지 올라가 있고 12주 중간고사랑 중간고사 리뷰하면은 이번 주 거 되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자료, 참고 교재 7장, 8장에서 선박 구조랑 선박 생산 내용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씩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숙제 관련해서는 추가로 나갈 게 중간고사 결과에 대한 중간고사 틀린 거 오답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쯤에 이제 최종 보고서 써야죠. 조별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주가 6월 12일에서 18일까지가 그건데 기말고사 주인데 그때 기말고사 6월 17일 날 수요일 날 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그냥 수업 빠지는 건데 원래는 기말고사 리뷰로 대체할 거고요. 지금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이 학생들 수용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시험 같은 시간에 다른 학년 수업이 이렇게 제가 말고 다른 교수님이 하는 게 같은 시간대에 수업이 겹쳐가지고 거기서 강의실들을 두 개로 나눠서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론이 수요일날 보게 되고 뭐 월요일날 그 시간에 다른 수업이 원래 우리 쓰는 강의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수요일 날 그래서 원래 수업 시간에 시험 볼 건데 실제 시험 시간은 1시간 10시 45분부터 11시 45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볼 거. 여러분들은 10시 반까지 와서 뭐 강의실 쪼개고 뭐하고 하는 것들 그런 거 해주셔야겠죠. 10시 45분 이후에 들어오면은 뭐 그만큼 시험 시간이 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강의실이 3동 116호인데 거기랑 303호랑 분산을 해가지고 갈 예정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은 116호로 오시면은 강의실이니까 거기 오면은 10시 반까지 오시면은 15분 동안 뭐 누구 갈지 정하고 뭐 정리 좀 해가지고 303호로 반반씩 우리가 실제 시험 본 사람이 38이니까 19씩 쪼개가지고 갈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리뷰 온라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줌으로 실제 강의 보는 거는 앞으로 4번 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여긴 여기까지 했고요. 요거 내용은 사이버 캠퍼스에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시면 되겠죠. 뭐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평가에 관련해서 이제 그 부정행위 관련해서 예, 저는 뭐 3번 이상 찍히면은 그냥 다 점수 아웃 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 이거 컴퓨터가 말썽이어서 그랬다. 뭐 그런 얘기들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부정행위 로그라고 진짜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로그가 있어요. 기록이. 입력이라고 씁시다. 비정상적 입력 기록이 있는데 이거 이제 3번 이상 원래 그 얘기했던 게 3번 이상이었죠.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게 뜨는 것 같던데요. 이게 경고 메시지가 해봤더니 그래서 뭐 다른 창 그거 다 써놨죠. 거기 우리 개론 사이버 캠퍼스 공지에 다른 창 띄우기 뭐 알트 누르기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기 뭐 컨트롤 누르기 다 기록은 떴거든요. 3번 이상
2번 이하야 뭐 에러일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고 3번 이상 뜨면은 한 건당 전체 점수에서 2점씩 깝니다. 부정행위 하지 말라고 공지는 했으니까 부정행위로 오인 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공지를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은 하지 말라는 거 한 대에 대한 건 있어야 될 거고 우리가 문제 하나에 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1점씩 깔까 했는데 1점씩 까면 또 티가 안 나요 이게. 왜냐면 부정행위로 오인될 짓을 5번 해야 문제 하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2점씩 까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요. 뭐 아마 공지를 안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실수로 했다거나 뭐 컴퓨터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뭐 그거 테스트를 하라고 그걸 올려놨잖아. 저기 모의 시험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거는 따로 고려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건당 2점씩 가는 걸로 했고요. 채점은 했는데 평균은 60점입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어느 수준인지 아마 본인이 다 그 사이버 캠퍼스 상에서 점수 확인 가능할 거기 때문에 뭐 60점 기준으로 내가 높다 낮다 그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내는 거 과제로 나가겠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숙제 주로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들여도 되고 노력을 안 들이고 그냥 쉽게 해도 되고 뭐 거기에 대해 차등을 줄 생각은 크게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뭔가 배우려고 지금 하니까 등록금을 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깝지 않으려면은 가능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숙제들을 내주시기를 제가 강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봐야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내가 뭘 틀렸구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 다음에 이제 시험 풀이를 가봅시다. 시험 관리에서 미리 보기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은 순서로 시험이 나오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나오겠거니 하고 있긴 한데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좀 키워봅시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보시죠. 그러면 선박 주위의 유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인데 잘 보이겠죠? 선박 주위 유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 주위에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파도를 만들면서 뭐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가 주위에 점성이 있으면서 유속을 느리게 해주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배가 점성이 있어서 주위에 유동을 끌고 가긴 하니까 원래 물은 정지해 있어야 되는데 배가 가면서 그 유동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보자면은 유동은 움직이고 배가 정지해 있을 때 배가 있고 유동이 오는 조건 배에 탄 사람들이 보자면 그렇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는 뭐 속도가 1m/s로 가는데 배 주위에서는 속도가 배 표면에서는 속도가 0m/s잖아요. 전화가 왔네요. 예, 그래서 배가 보면은 배가 정지해 있다고 봤을 때 유동이 온다고 하면은 유속이 뭐 밖에는 어느 정도 속도로 오는데 배 표면은 0이 되는 거죠. 거꾸로 배가 간다라고 하면은 배가 1m/s로 가면은 밖에 물은 정지해 있어요. 0m/s로. 그러면 배 표면은 배를 따라가야 되니까 1m/s가 되겠죠. 밖에는 속도가 0이니까 속도 분포를 나타내자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게 점성으로 인한 문제고 파도를 만들면서 주위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도 있었죠. 창 사이즈를 맞춰봅시다. 그러면 선박 주위에 대한 선박 주위 유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면은
우선 선체 뒤쪽은 앞쪽에 비해 압력이 낮다. 선체 뒤쪽보다 앞쪽이 압력이 아니 뒤쪽이 압력이 낮다는 거는 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압력이 세고요. 그 다음에 뒤는 압력이 낮죠. 피가 작아요. 그러면 앞뒤를 전체적으로 적분을 해주자면은 배가 앞에서 뒤로 밀리는 힘이 나오겠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쪽은 앞쪽에 비해 압력이 낮은 게 맞죠. 그 다음에 선체 주위 파도가 클수록 에너지를 얻어 추력을 발생한다. 파도가 크면은 주위에 물에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해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이 커지는 거지 추력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선체 표면에서는 유체와 선체와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선체 뒤쪽의 유동은 선체의 전진 속도보다 빨라진다. 얘는 맞다고 하고 선체 뒤쪽 유동은 선체 전진 속도보다 빠르지 않죠. 선체랑 같은 속도로 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빠를 수는 말이 좀 애매한가? 어쨌든 빠를 수는 없죠. 그래서 답은 1, 3번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성능과 관련한 모형 시험을 하려고 하고 뭐 실선이 몇 배로 주어지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프루드 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프루드 수는 루트 GL분의 V로 주어지죠. 그래서 모형의 프루드 수랑 M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실제 배, 쉽의 프루드 수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정리를 하자면은 모형의 프루드 수는 루트 GLM이고 위에 VM이 되죠. 얘랑 뭐랑 같아야 돼요? 실제 배의 프루드 수 GLS랑 VS가 됩니다. 그러면은 G는 뭐 어차피 양쪽 똑같으니까 지워도 되고 중력과 속도잖아요.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잘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루트 V가 일로 가니까 LS는 절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프루드 수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LS가 실제 배의 길이잖아요. LM은 모형 배의 길이고 그러니까 모형이랑 배랑 길이 비례가 주어졌을 때 걔에 대해 루트를 씌운 게 속도의 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25분의 1로 축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LM이 25분의 1 LS가 되죠. 그럼 요거 정리를 해주면은 5가 나오고 앞에 LS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돼서 그냥 속도비가 5배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속도비 5배 차이가 났을 때 모형의 속도는 실선의 몇 배냐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식 보시면은 그러니까 VM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VM 모형의 속도는 5분의 1 VS로 주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혹시 헷갈릴까봐 일부러 답지에다가 5는 안 써놨습니다. 또 5분의 1이랑 5랑 헷갈려서 쓰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음 문제. 대기 오염 방지 노력이에요. 그러면은 마폴에서 뭐 다루는 거죠. 근데 마폴에서 다루는 것들 중에 유류 유출 관련한 건 빼야 되고요. 유조선 그리고 맞아. 이게 문제가 제가 10개는 그거 드렸잖아요. 예시로. 그거에서 거의 똑같이 나온 문제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만 조금 수정된 거 몇 개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시 문제들 뭐 신중하게 풀어보셨으면은 아마 문제 반절은 맞았겠죠.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 노력으로 오른 것. 우선 유조선에 대해 이건 기름 유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랑 상관없고 유류에서 황 없애서 스크러버를 쓰든 탈황을 하든 해서 황산화물 배출 줄이는 거 있었죠. 3번도 같은 얘기니까 돼 있고 질소산화물 감소를 위한 질소산화물 감소하려면 냉각 연료
연소 때 온도를 좀 낮추는 거가 필요하긴 한데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가스로 되어 있어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죠. 마폴에 대한 설명 봅시다. 화물의 예비 부력을 감안한 최대 적재량은 우리가 ICLL로 알고 있죠. 얘는 아니고 대기오염 배출 제한 앞에 문제에서 했던 것 같이 다루고 있고 화물창 침수 가능성 따지는 것도 ICLL이죠. 아니고 유조선의 유출과 관련한 규정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저항에 대한 차원 해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박 저항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파도를 만드는 그래서 두 글자로 만들 조자에다가 파도할 때 파자를 써서 조파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점성으로 인한 마찰이 있었죠. 마찰 저항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파 저항이 모형이랑 실선이랑 실제 배랑 조파 저항이 비율이 같다라고 하려면은 프루드 수를 맞추기로 했죠. FR이라고 약어로 쓰기도 하고요. FN이라고 쓰기도 해요. 프루드 넘버라서 N이고 얘는 프루드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얘는 레이놀즈 수죠. 그 다음에 RN이라고도 써요. 같은 이유로 원래 앞에 두 글자 따면 얘고 레이놀즈 넘버에서 RN이라고도 쓰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 보실 때 이렇게 쓴 책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근데 실제 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거는 프루드 수를 갖게 하는 거랬죠. 왜냐면은 프루드 수를 갖게 하려면은 모형을 작게 만들어도 모형에 요구되는 속도가 모형을 작게 만들면은 요구되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해져요. 근데 레이놀드 수를 맞추려면은 모형이 작아졌을 때 요구되는 속도는 커졌었죠. 왜냐면은 얘가 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루트 GL분의 V고 그러니까 모형이 작아질수록 얘가 커져서 레이놀드 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에 대한 상사를 이야기하는 거였냐면 동력학적 물체에 가해지는 힘에 대한 상사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운동학적 상사 아니고요. 파도를 만드는 힘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파도 형상이 같다 얘기했고 레이놀드 수를 갖게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조파 저항은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성력 비율에서 프루드 수 유도하는 거 그때 수업 때 보여줬었네요. 그래서 5번 답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ICLL에 대한 설명. ICLL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배가 있을 때 배가 어느 정도까지 물에 잠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수선이라고 해서 제일 밑바닥에서 수면까지 오는 게 흘수인데 여기까지 거리가 흘수고 그걸 그은 선이 흘수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거리는 흘수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남는 거리가 우리가 건현인데 건현이 많을수록 건현이 클수록 배가 기울어질 때 지제트 커브가 더 오래 버틴다, 오래 양수를 유지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전에 숙제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좋겠지만은 배가 기울어진 각도고 GZ라고 해서 배의 복원 모멘트 암이죠. 그걸 했을 때 건현이 커지면 배가 더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더 깊은 아니 더 많이 기울었을 때도 복원성을 유지를 하죠. 마이너스 되면 배가 못 버틴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니까 최소한의 건현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ICLL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겨울엔 선체가 줄어드는 건 별 의미 없고요. 겨울에는 물 밀도가 커져요. 배가 잠기는 물의 밀도가. 그러니까 배가 물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배의 중량은 똑같은데 배의 중량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부피고요. 얘는 밀도죠. 배 중량이 안 바뀌었을 때 겨울에는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배가 물에 잠긴 부피는 줄어들어요. 배 자체 부피가 아니라 배 물에 잠겨 있는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흡수선이 여기에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배가 물에 잠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흡수선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선체의 건염값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났죠. 실제로는 건염값이 늘어났고 규정 자체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표준 조건에서의 건염값만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 선체 예비부력 맞죠? 예비부력이 커서 GZ 커브에서 더 잘 버티는 그런 거고, 날씨에 따른 선체의 허용 흡수선을 규정을 하고는 있어요. 뭐 추운 날, 더운 날 그런 식으로. 이것도 아까 앞에 문서 설명한 거랑 같은 건데, 소금물은 밀도가 더 커요. 보통 민물보다. 그럼 얘가 커지니까 배가 물에 잠긴 부피는 줄어들죠. 중량이 같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선체의 배수량이 아니라 배수용적이란 말이 정확하고, 배수량은 질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정확한 단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설명 자체는 틀린 거죠. 해양 플랜트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옳은 것을 그냥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봅시다. 깊은 바다에서는 해류에 저항하기 위한 고정식 플랫폼이 사용된다. 고정식 플랫폼은 저기 해저에부터 시작해서 뭔가 구조물이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깊게 탑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여러 장소를 이용하며 석유를 채취를 하거나 시추를 하는 거는 해양 플랜트가 아니라 시추 장비죠. 그 다음에 처리라는 거는 추진 성능 안 필요해요. 그냥 어차피 그 자리에 처박혀서 한 20년, 30년 일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추랑 생산 따로 하죠. 뭐 꼭 같이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런 건 없고, 한번 설치하면 오래 운용되기 때문에 파도에 대한 내구성을 갖춰야 돼요. 한번 설치를 하면은 파도가 뭐 크든 태풍이 오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구성이 필요하겠죠. 다음 선박과 탑승 인원의 안전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규정. 솔라스 맞고요. 마폴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거는 저 그 수업 자료에 있었는데 LSA는 저기 구명 장비 관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험한 화물의 처리 아니면은 뭐 운송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뭐 두 개는 모르시더라도 마폴은 대기오염 관련된 거니까 아닌 건 알잖아요. 그래서 마폴 빼고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MO의 주요 영역으로 볼 수 없는 거. 해상 운송의 안전 당연히 하고 있고요. 대기오염 마폴 했으니까 알고 있죠. 나머지 두 개는 선박 생산과 관련한 거는 사실 IMO에서 별로 다루는 건 아니에요. 뭐 선박을 만들 때 거기에서 환경이든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거를 다루는 건 IMO긴 한데, 뭐 거기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한다거나 뭐 선원 교육은 들어가죠. 근데 선박을 만드는 사람 교육은 IMO랑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선박 주위 파도. 아까 저항이랑 관련된 거겠죠. 근데 아니면은 뒤에 내항 우리 수업 때 배웠던. 근데 여기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저항 추진까지였으니까 저항 관련된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보면은 주위에 생기는 파도가 선박의 속도, 그 배가 진행할 때 옆에 생기는 파도는 배랑 똑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파장과 주기는 우리가 분산 관계식이라고 해서 서로 무관하지 않죠. 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식은 이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의 진폭은 파고의 반. 진폭이랑 파고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파도 내 물입자의 원운동은 선박의 추진력을 발생한다. 그냥 헛소리를 써놨어요. 일부러. 뭘 원운동이 추진력을 발생해요. 저항을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1, 3번이 답이 됩니다. 선박의 유류 유출이면은 아마 마폴에서 규정한 부분들이겠죠.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선체 외판의 최소 허용 두께는 마폴이랑 상관이 없고요.
뭐 물론 외판의 두께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근데 그건 선체 구조적으로 버티냐에 대한 문제지 저런 건 아니고 최소 건연도 뭐 상관없죠. 그 다음에 스크러버는 대기 오염 관련한 거죠. 황 처리, 기름의 처리가 아니라. 수면파를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힘, 뭐 우리가 프로드수 관련해서 설명을 했을 때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면파는 중력으로 인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제가 2번 눌렀나? 네, 중력했네요. 13번. 마폴에 대한 연료 탱크 배치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부러 헛소리를 써놨어요. 이게 다시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마폴에서 다루는 게 옛날에는 선박 유료 관련해서 유조선에 대해서 화물칸에 있는 유조선 화물칸에 있는 기름만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칸에 유조선이 기름을 잔뜩 싣고 탱커가 화물로 기름을 가득 싣고 가다가 유출이 될 때를 다뤘는데 요즘 배들이 하도 커지니까 배에 연료 탱크로 들어가 있는 애들도 유출이 되면 양이 만만치 않게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료 탱크에 대해서도 유조선 화물칸처럼 이중선체를 하고 무슨 설계를 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 수업 자료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유조선과 달리 이중선체 적용돼요. 그래서 똑같이 배 선체에서 몇 미터씩 간격 떼어라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료유 총량에 무관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얼마 이상의 사이즈에 대한 배들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LNG 추진에 해당이 없죠. 왜냐하면 LNG는 기름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LNG 자체가 가스가 유출되기 때문에 얘는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연료유 탱크를 얼마 이상 크게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뭐 전체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걔를 최대 부피로 쪼개줘요. 허용 부피로. 그래서 연료 탱크가 뭐 2개, 3개, 4개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게 마폴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료 탱크 규정이고요. 이거랑 뭐 연료 탱크 부피뿐만 아니라 탱커에 대한 유조선에 대한 화물칸의 사이즈도 마폴에서 똑같이 얼마라고 이하로 나눠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EEDI에 대한 설명인데 선박의 건조 비용이랑 상관없죠. EEDI가 높을수록 우수한 선박, EEDI가 낮아야 되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선박의 사회 이득이 분모에 가잖아요. 화물량 곱하기 배 속도를 CO2 배출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CO2 배출량을 화물량과 속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사회 이득과 환경 영향 비율은 맞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제한을 한 건 맞는데 EADI가 높으면은 오히려 CO2를 많이 배출한다는 뜻이니까 안 좋은 배가 되겠죠. 그 다음 선박 평형수 처리 조건, 환경 관련한 거죠. 마폴에서 다루고 있었던 건데 처리 규정과 무관한 내용이래요. 평형수 교환.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평형수 교환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옮겨진다라는 게 제일 컸죠. 무관하지 않아요. 평형수 내에 기름은 요새는 문제 안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선박 평형수 처리 규정에서는 기름 들어 관련된 건 문제가 안 되고 옛날에는 이제 그거 뭐지? 유조선에 대해서 유조선 그 기름 탱크 안에다가 평형수를 채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요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조선에는 기름 탱크랑 평형수 탱크랑 따로 들어가 있어요. 평형수 그걸 위한 평형수 탱크의 사이즈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박 평형수 처리 규정이랑은 지금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뭐 정 갖다 붙이자면 상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무관한 내용이니까 항구에 비치된 평형수 처리 설비가 아니라 배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3, 4번입니다. (20노트로) 항주하는 길이 250m 선박 프로듀스 그냥 계산하면 되죠. 다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좀 애매한 게 V인데 V가 얼마예요? 20노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20노트를 미터 퍼 세트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5144 곱해주시면 되고, 얘는 250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9.8이었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대충 0.208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드릴쉽에 대한 설명인데, 드릴쉽이라는 거는 시추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대릭을 달고 배 모양의 위에 대릭이라고 해서 시추 장비 올라가는 그 탑을 세워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저 밑에 땅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그게 드릴쉽이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성이 좋아서 여기 시추하고 옮겨서 딴 데 시추하고 하는 걸 빨리빨리 할 수 있다 라는 게 드릴쉽의 장점이었죠. 3개의 다리로 설치되는 거는 드릴쉽이 아니라 우리가 잭업 리그라고 해가지고 다른 장비였죠. 기동성 뛰어나고요. 깊은 바다에 썼죠. 그래서 얕은 바다는 얕은 바다에도 쓸 수 있는데 잭업 리그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석유를 정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멍 뚫고 석유 나오는 거 확인만 하는 장비죠. 그래서 2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유가의 하락으로 해양석유 천연가스 채굴이 줄었죠. 수업 때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고. 조류, 파도, 에너지 자원 포함하죠. FPSO는 탐사가 아니라 생산을 하는 장비고, BOP는 유정에 시추하고 달아놓는 거죠. 급격한 분출을 막으라고. 그래서 답이 3개였네요. 그 다음 19번. 해사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문제를 이걸 되게 앞에 놨었는데 랜덤으로 섞여요. 문제가 보기도 섞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뒤에 갔네요. 중요한 문제인데, 선박 운항을 다루지 항공안전은 아니고, 인명안전과 관련해서 마포를 만들지는 않았죠. 마폴은 전화가 왔네. 네, 전화가 왔어가지고요. 우선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설명, 그래서 마폴까지 얘기했죠. 마폴은 해양 오염에 대한 거고, 선박으로, 이게 마폴이죠. 그러니까 얘는 맞고, 유엔, 어차피 옳은 거니까 답이 하나네요. 유엔과 무관하지 않아요. 유엔 산하기관이라서.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체 저항과 관련 없는 용어. 양력은 추진기에 관련되고요. 전다 능력, 마찰 저항이랑 관련 있죠. 압력 중요하죠. 부력은 저항이랑은 상관없죠. 배 복원력이랑 상관있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다 끝났고, 제출한다고 해도 저는 안 떠요. 예. 여러분들은 뭐 제출하기 눌러야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더니,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험 얘기들은 다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기간 한정으로 시험 점수 확인할 수 있게 올려놨거든요. 점수 공개 기간이 6월 4일까지예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6월 4일까지 여러분들 점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점수를 확인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뭘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나? 그거 모르겠네. 그건 뭐 제가 이거 지금 여기서 확인될 건 아니고 수업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저기 오답노트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그 숙제를 구체적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근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이 좀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상한데, 아니면 이거는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언제든지 저기 그 질의응답, 질문 답변 거기 메뉴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뭐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시험 점수 수정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평균이 60점이었기 때문에 뭐 잘 보신 분 거의 100점 없었던 것 같고, 95점 뭐 그렇게 잘 본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못 본 분들도 있곤 한데, 우선은 그 여러분들 확인되는 점수는 그 바로 채점된 거고, 부정행위 로그 관련해서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린 대로 3건을 넘어가는 학생에 대해서 3건째부터 2점씩 까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저한테 나중에 따로 연락 왔던 학생들 중에 뭐 컴퓨터 상황이 안 좋다거나 뭐 했다거나 하는 분들도 뭐 그 정도, 그렇게 대충 보면은 한 문제? 뭐 그 정도씩 손해보는, 한 2문제 정도겠구나. 2문제쯤 손해보는 수준으로 나오는데, 뭐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렇게
네트워크 상황이든 뭐 컴퓨터 사정이든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못한 뭐 본인 문제도 본인 책임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문제라고 할 건 아니고 책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반영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적절한 수준의 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아예 빵점은 아닐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또 하나가 6월 17일 날 수요일 날에 우리가 기말고사를 본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문제는 저기 자료실에 업로드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었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 관련해서도 공지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 거니까요. 그거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여기 자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수업 관련해서 수업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